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아침 시아버님은 제 건강에 좋다며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성에 감동해 하루도 빠짐없이 주스를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몰래 주스를 버렸다가 컵 바닥에 남은 하얀 가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입니다. 호기심의 정체를 알아본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건 비타민이 아니라 수면제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목격한 진실은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 32살이고 결혼한 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고 두 분 모두 퇴직 교사이신 시부모님은 늘 점잖고 예의 바르셨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자하고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지낼수록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건설사 엔지니어란을 바빴고 저는 집 근처 의류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치운 뒤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깐깐하신 편이었지만 시아버지 민준 씨는 늘 부드럽고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아가 건강해야 집안일도 잘 챙기지. 아침마다 아버지가 오렌지 주스 갈아줄게. 마시고 기운 내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지만 아버님은 한결같으셨거든요. 정확히 아침 7시 식탁 위에는 아버님이 갈아주신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향과 햇살에 비친 황금빛 주스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마셔라. 제일 좋은 오렌지로만 골라왔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스를 마신 날은 꼭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띵하며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아침에 일을 하려고 애써도 몸이 축 늘어지고 이상할 정도로 피곤했죠. 저는 그저 전날 야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만 마시면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가슴을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으려는데 아버님이 또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더우니 오렌지 주스 한 잔 더 마시고 정신 차리렴. 땀 흘리면 수분 보충해야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지만 마실수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챙겨주시는데 의심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꼭 참고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그대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제 휴대폰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늘 옷장 문을 꼭 잠그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셨나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하고 여쭤보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아버님의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로 저는 자주 어지럽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한 번은 요리를 하다가 제가 무슨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속이 좀 쓰려서요. 오렌지 주스 같은 신 걸 마시면 배가 아파서 당분간은 안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버님은 저를 보셨는데 그 눈빛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이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오, 아버지가 단 걸로만 샀는데 꿀도 좀 탔으니 마셔보렴. 괜찮을 게다. 거절하기가 어려워 저는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겨우 마셨습니다. 맛은 늘 똑같았지만 컵 바닥에 하얗고 자잘한 가루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등을 돌리시는 순간 저는 주스를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옆에 있던 화분에 주스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버님이 밖으로 나가시자 저는 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곱고 끈적이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컵을 깨끗이 닦아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고 그날 밤 자세히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회사에 월차를 냈습니다. 집에서 몰래 지켜보니 시아버님은 부엌을 들락거리며 냉장고를 열고 오렌지 주스 병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섞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버님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아, 세아가 마실 주스 새로 갈고 있었다. 아까 건 내가 실수로 엎질러서. 저는 옅게 미소 지었지만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래 칸에 서연이 겉에 이라고 적힌 오렌지 주스 병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상큼한 오렌지 향과 함께 희미한 양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넣어 살짝 저어보니 하얀 가루가 녹아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급히 사진을 찍고 주스를 조금 덜어 작은 병에 담아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게는 약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며 물었죠. 이런 하얀 가루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 친구의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약한 수면제 성분 같은데 불면증 있는 노인분들이 드시는 거. 정확한 건 샘플이 있어야 알 수 있어.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수면제. 내가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에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시아버님이 설마 그런 짓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수많은 오후, 깨어났을 때 흐트러져 있던 물건들,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던 지갑, 누군가 만진 듯한 휴대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버님은 여느 때처럼 오렌지 주스를 들고 오셔서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셔라, 세아가.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서 일해야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몰래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플라스틱 병에 주스를 옮겨 담았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 예감이 맞다면 아버님이 왜 이런 짓을 하시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사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죠. 제가 잠에 취해 있을 때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버님의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 제 방문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제가 감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녹화 영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를 얼마나 무너뜨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자마자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어젯밤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의 첫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찼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였죠. 화면이 몇 초간 깜빡이더니 익숙한 제 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 살짝 흔들리는 커튼. 약 10분 후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오셨습니다.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아버님은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는 제 숨소리를 확인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서랍을 뒤져 제 지갑을 열어보고 책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무언가를 살피더니 사진 몇 장을 찍고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님은 화장대 서랍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확인하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에는 수건으로 지문까지 닦아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너무나 능숙하고 침착해서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했죠. 그동안 아버님께 가졌던 존경심과 감사함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정신없이 잠들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셨던 걸까요? 눈이 따끔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에 녹화된 다른 날의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3일 연속 정확히 오전 11시 30분만 되면 아버님은 제 방에 들어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나가셨습니다. 다른 행동은 없이 오직 염탐뿐이었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한 번도 아버님께 무례하게 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이 사실을 말해봤자 저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평소처럼 쉬는 척 침대에 누웠지만 오렌지 주스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지 않으면 아버님이 들어오실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저는 눈을 살짝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려 애썼습니다. 약 30분 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은 책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옷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월급 중 친정어머니께 아직 보내드리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설 때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죠. 분노와 공포가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따지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돈을 훔치지는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저를 감시하는 걸까요? 그가 나가자 저는 숨을 몰아쉬었고 눈물의 베개가 젖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던 그 모습은
이제 끔찍한 가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 지훈이가 돌아와 시무룩한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을 뿐더러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모든 장면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아버님은 제 가방을 뒤지고 수첩을 열어보고 심지어 개인 물품이든 서랍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느릿한 행동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떨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가 내려오기 전부터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셔라, 세아가. 이거 마시면 금방 기운 날 거야. 저는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면제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렌지 주스를 몰래 조금 덜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으로 가져갔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께 성분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나온 결과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약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됨. 저는 결과지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제 오렌지 주스에 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까봐 두려우셨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하셨을까요? 혹은 더 나쁘게는 저를 조종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던 걸까요? 저는 최근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던지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직장 다닌다고 돈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고는 농담이라며 웃으셨지만 그 눈빛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 두 분이 저희 부부의 돈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꾸미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방 청소를 핑계로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사실은 옷장과 화장대 구석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익숙한 시간에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랍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방구석에 있던 저희 부부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저와 지훈이의 통장을 꺼내 훑어보더니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친 뒤 금고를 잠그고 지문을 닦은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온화하고 친절했던 모든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등 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완전한 진실과 함께 남편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녹화된 영상을 다시 전부 돌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몰래 금고를 열고 통장을 촬영하는 장면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행동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오렌지 주스를 타주신 건 나를 아껴서가 아니라 나를 잠재우고 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버님과 마주했을 때 제가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사위는 어둑했고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시아버님이 막 타주신 오렌지 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민준 씨는 여전히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셔라, 새아가. 오늘 아침 오렌지가 제일 신선하더구나. 저는 컵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인자해 보였지만 이제 제 눈에는 오직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컵을 입에 가져가 액체가 입술에 살짝 닿게 한 뒤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밥부터 먹고 마실게요. 아버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떨림을 삼키고 마당으로 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제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가 금고를 열고 통장을 찍고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움직이던 그 모습. 저는 그 모든 영상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적절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남편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해서 그가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가 아내의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좀 일찍 와요. 다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남편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5시쯤 들어갈게.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민준 씨가 방에 들어오는 영상을 미리 켜두었습니다. 그가 통장을 들고 있는 장면에서 화면을 멈추고 잠금 화면으로 해두었죠. 식탁보 아래에 숨겨두어 한 번만 터치하면 바로 재생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아버님은 습관처럼 제게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잔을 받고 몇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즉시 주스를 버렸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피곤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실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러운 몸짓과 불안한 눈빛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책상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늘은 옷장을 열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둔 제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그것을 찍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깊이 잠든 척 애썼습니다. 그가 나가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하니 그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 제 모든 금융 정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약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혹시 오렌지 주스에 든 약 성분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어? 친구는 말했습니다. 응, 근데 새 샘플이 필요해. 저는 그날 아침에 받은 오렌지 주스를 가져갔습니다. 친구가 검사해 주었죠. 이번 결과는 더 명확했습니다. 약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섞여 있어 마시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졸음과 몽롱함에 빠지고 집중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시아버지는 매일 남몰래
저를 독살하며 뒤에서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식탁에 앉아 안부를 물었고 시어머니도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훈이가 막 밥을 한 숟갈 떴을 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켜서 그가 제 방에 들어오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에는 민준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몰래 옷장을 열고 통장을 꺼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는 모습.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세상에,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막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이에요?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말했죠. 저런 짜깁기 영상 믿지 마라. 저 애가 우리 가족이 간질하려고 꾸민 짓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원하시면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 부부, 금고에서 통장 꺼내시는 영상이나 오렌지 주스에 약 타시는 영상들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잃은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공포로 바뀌었죠. 저는 가방에서 성분 검사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타주신 오렌지 주스 성분 검사 결과예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2번이나 검사했는데 2번 다 결과는 같았어요. 민준 씨는 한 걸음 물러섰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야.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가 낭비할까봐 걱정돼서. 나쁜 뜻은 없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단순히 관리하고 싶으셨다면 왜 매일 제게 약을 먹여 잠들게 하시고 방을 뒤지셔야 했나요? 아버님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아버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오해한 게다. 나는 그저 너희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아버님,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분가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단 하루도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아래층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아버님의 변명, 그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침묵하는 지훈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지훈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이잖아. 저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똑바로 걸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 그 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급히 구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죠. 그곳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민준 씨가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사진을 찍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마음은 아프고 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의 적보다 집 안의 적이 더 무섭다고 하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틀 후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무척 피곤해 보였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아버지는 네가 친정의 돈을 몰래 빼돌릴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더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든 다른 사람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방을 뒤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통제예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건 내가 다시 의뢰한 성분 검사 결과야. 신경안정제가 맞아. 아버지가 어머니께는 이미 다 인정하셨대. 어머니가 우리 부부가 돈을 따로 모은다고 불평하시는 걸 듣고 홧김에 그러셨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뿌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자함 뒤에 숨어있던 그 조용한 그림자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목이 메인 채로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우셨어. 아버지가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매일 아침 아버지가 너한테만 오렌지 주스를 타주시는 걸 이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저는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작은 방 안에서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었네. 지훈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도 사과하셨고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마루에만 앉아 계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나라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매일 내가 마시는 물에 약을 탔던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잠들 수 있겠냐고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답할 수 없었죠.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효심과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지금 동네 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무리 밉고 상처받았어도 그 소식을 들으니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지훈이는 침대 끝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래도 어른이잖니. 아버님이 잘못한 건 맞지만 원망만 품고 살지는 말아다오. 저는 한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저 힘없고 무력하게 누워 있었죠.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남편의 아버지였고 한때 제게 보금자리를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압 쇼크입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네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복잡했고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텅 빈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 눈빛은 힘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단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안다. 하지만 이 가정을 버리지는 말아다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내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내가 약속하마. 제발 아버님께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주렴.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타주시던 민준 씨의 인자한 미소, 그리고 서랍을 뒤지고 금고를 열던 그의 모습,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저 평온하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이가 다가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갈 거지. 적어도 아버지가 마음이라도 편하실 수 있게. 저는 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흘 만에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집안일을 하셨고 저를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계셨고 더 이상 아무도 오렌지 주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누구의 미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죠. 저는 예전처럼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는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저희 부부 명의로 통장을 다시 만들어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알아. 그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저녁 제가 옷을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마셔라. 그냥 숙면에 좋은 허브차야. 네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미소만 지었을 뿐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마실 건 제가 직접 탈게요. 마음은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한 잔의 오렌지 주스가 관심인 줄 알았다가 그것이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아래층 거실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가볍게 닿는 소리가 들린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슬리퍼 끄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제 제게 오렌지 주스를 타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생긴 균열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이 없어졌고 시어머니 화영 씨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깨웠죠. 아가, 출근해야지. 아침 차려놨으니 따뜻할 때 먹으렴. 그런 태도가 저는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지훈이만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고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쉽게 바뀌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고 화영 씨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을 묻고 살림 솜씨를 칭찬하고 심지어는 낡은 금팔찌를 제 방으로 가져와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젊을 때 끼던 건데 사과의 의미로 너한테 주는 거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달콤한 행동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 나랑 아버님이 생각 좀 해봤는데 우리 통장을 전부 하나로 합쳐서 지훈이 이름으로 해두는 게 관리하기 편할 것 같구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깜짝 놀랐지만 미소 뒤에 경계심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각자 관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니 제 방이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팽팽했고 물건들은 각을 맞춰 정리되어 있었죠. 심지어 옷장까지 다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청소를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 정리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응, 내 방이 좀 어수선하길래 내가 좀 치웠다. 별일 아니야.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두세요, 어머니. 제가 따로 보관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잃어버릴까봐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예전에 그 익숙한 감시의 눈빛이 다시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에 여전히 설치해둔 비밀 카메라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직 떼지 않았던 것이었죠. 영상을 켜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뒤져 제 은행 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아무도 엿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방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죠.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왜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사과와 다정한 식사가 그저 다음 공격을 위한 연막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영 씨가 방으로 들어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맛있게 먹으렴. 저는 그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열어 메모리 카드를 빼내 따로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에 저는 반차를 내고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2개를 더 사서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에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삶이 조종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오렌지 주스 컵에 무언가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오렌지 주스 컵이 예전에 민준 씨가 늘 두던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든 병은 갈색이었고 상표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렴. 오랜만에 마시면 맛있을 게다. 저는 황금빛 오렌지 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향기는 예전과 똑같았죠.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밥 다 먹고 마실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빈속에 마시면 속 쓰리니 밥 먹고 마시는 게 좋지.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저는 오렌지 주스를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컵 바닥을 자세히 보니 희미한 흰색 가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왜 그들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지훈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도 봤잖아. 이제야 알겠어. 그 모든 사과와 다정한 식사, 그 달콤한 행동들은 전부 내가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수단이었던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혀 있었죠. 미안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꼭 물어볼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아니, 묻지 마. 당신이 물으면 모든 게 터져버릴 거야.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며느리가 더는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렌지 주스 2잔을 준비했죠. 하나는 제 것,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려왔을 때 저는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타봤어요. 가끔은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잔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컵을 입으로 가져갈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여기에 뭘 탔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오렌지 주스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늘 제게 타주시던 것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즉시 공포로 물들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우세요, 어머니. 본인이 그 기분이 어떤 건지 가장 잘 아시면서 왜 무서워하세요? 그때 부엌문 쪽에서 지훈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하게 잠겨 있었죠. 어머니, 제가 영상 다 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화영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옛날 일을 알고 이 집을 영영 떠날까봐 두려웠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네가 잠들게 해서 그 카메라 영상을 찾아 지워버리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가슴 속에 휑한 구멍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겁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제부터 저는 제 목만 챙기며 살겠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 제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 가정이 조금이라도 평온하길 바라신다면 제발 제 인생에 더는 손대지 마세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은 가벼우면서도 아팠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니 이 집을 떠나지는 말아다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들 사이에는 결코 부술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아침마다 나던 오렌지 주스 향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은 식탁 위에서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간만이 남았죠.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매끼니가 마치 두 개의 벽 사이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지훈이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골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네 요즘 이상해. 듣자 하니 며느리가 시부모가 음료에 약 탄 거 잡아냈다나 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결국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으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동네 사람들이 날 독한 시험이 보듯 쳐다보잖아.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잿빛 얼굴로 침묵했고 지훈이는 어머니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이니 그만 생각하세요.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그만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 집이 며느리한테 약 먹여 재운다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시장에 나가. 저는 나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아마 예전에 일하시던 가사도우미 분이 들으셨나 봐요.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누구든 이 집에서 나간 소리 아니냐. 너나 잘해.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아? 네가 일부러 소문낸 거 다 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그 명예를 지키려고 저를 또다시 해치려 든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만해, 더는 말하지 마.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 몇 번이나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니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려 했는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데리러 갈게. 그래도 부부인데 남편이 데려다 주는 게 맞지. 저는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하세요. 당신을 집에서 영원히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친정 부모님이 제게 맡겨두신 집문서가 든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아래층으로 달려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에 있던 서류 봉투 못 보셨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못 봤다. 네가 잃어버렸으면 네가 찾아야지.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구석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영상을 돌려보자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영 씨가 들어와 옷장을 열고 정확히 그 봉투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그날 밤 바로 지훈이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대체 왜?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지훈 씨, 난 용서했고, 침묵했고, 당신 때문에 돌아왔어. 그런데도 그분들은 멈추지 않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만약 또 이런 짓을 하시면 내가 분가할게. 맹세해.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부모님을 아낀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약속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민준 씨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우리를 고소해서 집안이 풍비 박산날까봐 그런 게다.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제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누구도 해칠 생각 없었어요. 단지 이런 의심과 거짓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뿐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잘못의 길을 터준 셈이야.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오렌지 주스에 손대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시는 건 막으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화영 씨가 대문 밖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보니 한 중년 여성이 시어머니와 마주서서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동생 집문서 내놔요. 숨길 생각 말고. 지금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제 친언니였습니다. 화영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맡아주려고. 맡아주는데 말도 없이 가져가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이 착하니까 아주 만만해 보이죠?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제 편에 서준 것이었죠. 지훈이가 달려와 어머니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한 여자의 명예가 다른 사람에 의해 짓밟히면 남는 것은 결국 헛소문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전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각자 생활한다. 서로의 것에 간섭하지 말자. 화영 씨는 침묵했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밥상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적어도 저는 제 삶의 평온을 되찾을 권리를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신뢰가 한번 깨지면 아무리 달콤한 오렌지 주스도 쓰게 변한다고.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어떤 쓴맛은 한번 마셔봐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텅 빈 오렌지 주스잔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날들, 하얀 약가루, 거짓된 미소,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약을 타지 못하게 할 거라고. 각자 생활하기로 결정한 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분가했습니다. 우리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이사하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가벼우면서도 텅 비어 있었죠.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그가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긴장감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더 살뜰히 챙겼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오렌지 주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법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밥을 짓고 있는데 그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죠. 알았어요. 어머니, 그만 우세요.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고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들었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지 말해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파시려고 해. 내가 외아들이니까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잊었어요? 그 집은 그분들이 내게 약을 먹였던 곳이야.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도장만 찍고 올 거야. 머물지는 않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문턱을 넘으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회유와 눈물, 압박감, 그리고 결국 그는 그들의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제 걱정대로 지훈이는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걸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나 지금 부모님 댁이야. 일이 좀 덜 끝나서 먼저 자. 저는 침묵하다가 한마디 뱉었습니다. 당신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뒤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삶에 개입할까봐, 그들이 아직 멈추지 않았을까봐 두려웠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 다음 날 회사에 일찍 출근했는데 예전 이웃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어제 시어머니랑 남편분이 은행에 같이 가는 거 봤어요. 듣자 하니 통장 명의를 다시 바꾼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또 통장, 또 돈, 또 통제. 오후에 지훈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잠시만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잠시가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한 달, 1년, 아니면 영원히. 그는 침묵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난 당신이 날 이해하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몇 마디만 하면 당신은 또 그들을 믿는구나.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혀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분들이 모든 걸 잃게 둘 수가 없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뒤로 물러서며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빌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해요. 나 아니면 그분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죠. 제 질문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과 제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언니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첫날 밤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에 계속 고개 숙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만 알아. 하지만 인생은 얄궂었죠. 제가 모든 것을 끊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지훈이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제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 버리지 마. 나 너무 무서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그를 보자마자 분노는 사라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망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죠. 민준 씨와 화영 씨도 와 있었습니다. 화영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흐느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게. 내가 아들이랑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명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깨어났고 그의 눈은 눈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우리 인생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게. 맹세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처음으로 저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두려움을 겪어서 더는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지훈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고 다른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습니다. 직장도 옮겨 예전 동네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하지만 제게는 이미 닳아버린 신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만 남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려 애썼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 봐. 이제 내가 직접 타는 거야. 약은 없고 진짜 오렌지만 있어. 저는 그 잔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오렌지인지 아닌지는 색깔만 봐서는 몰라요. 중요한 건 타주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겠죠. 그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동차 불빛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이 결혼이 마치 저 오렌지 주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달콤했고 한때는 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밍밍한 맛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다 바로잡을게.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약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답은 시간이 해줄 거예요. 그는 저를 더 꽉 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붙잡으려 애썼고 다른 하나는 서서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평화는 아직도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다툼도 한숨도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지훈이가 출근하면 저도 집을 나섰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제게 그 평온은 마치 가는 실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훈이의 눈빛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김지훈에서 1억 8천만 원이 창구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계좌는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함께 모으던 것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은 우리가 2년 동안 꼬박 모은 돈이었죠. 저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저녁에 그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과 함께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돈 인출해서 어디에 썼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잠시 빌려드렸어. 예전 집 문제 해결하셔야 한다고 해서.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잠시 빌려줬다고요?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나 몰래 그분들 마음대로 휘둘린 거네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죠. 네가 화낼 줄 알아.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어려우셨어. 집이 아직 안 팔려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그냥 도와드린 거야. 다른 뜻은 없어. 다른 뜻이 없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그분들을 도우러 돌아갈 때마다 내 믿음이 칼에 찔리는 기분이라는 거 정말 몰라요? 그는 침묵하다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넌 이해 못해.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필요할 때 외면하냐고. 그럼 나는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는 한 뼘도 되지 않았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고 저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약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지훈 씨 아내분이시죠? 저 은행 직원인데요. 방금 남편분께서 시어머니 명의 통장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으셔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통장이 예전에 시어머니가 하나로 합치자고 했던 바로 그 통장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통화 녹음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애써 변명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의만요. 그게 예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짓이랑 똑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똑같은 행동의 반복일 뿐이에요. 단지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가 다가오려 하자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요. 더는 못 참겠어. 난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결국 당신이 다시 나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왔어. 지훈이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면서 동시에 효자가 될 수 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럼 선택해요. 지훈 씨. 이번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선택해요. 더는 중간에 서 있지 말고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면 부모님을 잃고 그분들을 선택하면 당신을 잃어. 둘 다 나에겐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른이라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지훈이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죠. 본가에 가서 서류 정리 마저 하고 올게. 집 팔리면 바로 돈 갚을 거야. 걱정 마. 널 배신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저는 편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말은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한 번 더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틀이 지나도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지훈이가 병원이다. 사무실에서 쓰러졌다고 하더구나. 의사가 과로 때문이라고. 저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걔한테 통장명에 맡기고 약해 빠졌다고 윽박질렀어.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죠.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어서 일어나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빨리 해결해서 널 안심시키고 싶었어. 그런데 애쓸수록 더 꼬이기만 하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당신의 진심이 필요해. 오른편에 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민준 씨는 우리 둘을 보며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나는 효도가 그저 고개 숙이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었구나.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숨김이나 변명이 아닌 진심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퇴원했고 그는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서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확인 서명을 했죠. 처음으로 그가 주도적으로 모든 굴레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제 손을 잡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 건 단 하나, 당신뿐이야.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묻을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번에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상처는 약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를 혼미하게 만들었던 그 오렌지 주스처럼 이 결혼은 찌꺼기를 다 걸러냈어도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믿을게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 때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더 꽉 쥐었죠. 황혼 아래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모든 폭풍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끝이 아니라 운명이 우리를 다시 시험하기 전에 짧은 휴식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제 인생이 정말로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꼬박꼬박 출근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죠. 작은 집에서는 김치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향긋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다시 삶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이 직접 간 오렌지 주스를 식탁에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 오렌지 주스에는 약은 없고 사랑만 있어. 저도 웃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죠. 마실게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요. 그렇게 평온한 삶이 2달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의 작은 USB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왜 당신에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걸 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어? 당신 아버지에 대한 거래. 그는 멈칫하며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몰라. 하지만 봐야겠어.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예전 시댁의 낡은 부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 씨가 오렌지 주스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화영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약을 조금만 넣어요. 그냥 졸리기만 하게. 너무 세게 말고. 애가 잠들면 내가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좀 봐야겠어. 누구랑 통화하는지, 친정에 돈은 보내는지 알아야 하니까. 민준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소. 걱정 말아요. 반만 넣을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렌지 주스를 식탁에 놓으며 화영 씨가 말했죠. 이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린 끝장이야. 그러고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늘처럼 차갑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봐, 두 사람이 함께한 짓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집안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외부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을 줄은 몰랐어. 난 아버지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저는 분노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한 명은 약을 타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와 물건을 뒤졌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게 관심인 줄 알았다니. 지훈이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줘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실은 죽지 않아. 그들이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는 저를 껴안았고 그의 눈물이 제 어깨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꼭 진실을 밝힐게.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집 안에서 언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전 이제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어요. 화영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한 모든 건 이 가정을 위해서였어.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 애는 조만간 재산 다 빼돌리고 도망갔을 거라고. 어머니, 서연이는 제 아내지 도둑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다 내 잘못이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니요. 두 분 모두의 잘못이에요. 아버님은 약을 타셨고 어머님은 부추기셨죠. 두 분은 자식의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도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네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요. 화영 씨가 돌아섰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우리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지훈이는 양쪽 사이에서 당황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내 부모님이시잖아.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죠. 그럼 당신은 거기 남아서 착한 아들 노릇하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저는 등을 돌려 빠르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물이 짰습니다. 등 뒤에서 화영 씨가 악을 썼습니다. 너는 그냥 우리 집의 복덩이처럼 굴러 들어온 며느리일 뿐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지막이 하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죠. 누가 복을 받았는지는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훈이가 쫓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서연아. 나한테 시간을 줘. 이 집 팔고 완전히 떠날게. 더는 아무 관련도 없을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훈 씨, 당신은 늘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어겼어. 나 너무 지쳤어. 수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더는 돌아갈 힘이 없어. 그는 저를 마당 한가운데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혀 있었죠. 사랑해. 정말 모든 걸 끊어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저는 그의 손을 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진실이 필요할 뿐인데 당신은 한 번도 그 진실을 오래 지켜내지 못했잖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죠.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스스로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에 잡아먹히고 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죠. 저는 USB에 담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민준 씨와 화영 씨의 모습이 흐려지다 이내 꺼졌습니다. 저는 USB를 빼내 타오르는 촛불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은색 흔적을 남기며 녹아내렸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내는 주문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건 여기서 끝이야.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온 문자였죠. 나 그 집에서 나왔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일게. 저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유일한 대답이 될 테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는 않았지만 검은 구름 뒤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USB를 태워버린 밤 이후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끈질겼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고 음식을 보내고 짧은 문장들을 남겼죠. 나 노력하고 있어.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밉지는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자신이 또다시 마음 약해질까봐 두려웠죠. 저는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창문을 열고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온한 삶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향미라고 해요. 민준 씨, 그러니까 아주버님 친동생이에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남편에게 이런 고모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온 건 오빠 부부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서연 씨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지훈이조차 모르는 이야기죠. 저는 침묵했고 향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옛날에 아주버님이 큰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버님은 사기꾼이 바로 서연 씨 아버님이라고 생각하셨죠. 두 분이 동업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아주버님 마음속에 원한이 생겼어요.
서연 씨가 복수하기 위해 지훈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한 거죠. 새언니도 그 말을 믿고 아주버님을 부추겨서 연 씨를 감시하게 한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죠. 저희 아버지가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누구에게 사기칠 분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믿지 않으셨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아주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야 제가 옛날 서류들을 다시 보다가 진짜 사기꾼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이 결국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오심으로 키워진 잔인한 오해였습니다. 서연 씨, 아세요? 향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떠난 후에 아주버님이 정말 많이 후회하셨어요. 저를 통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녀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증오심에 눈이 멀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단 하루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것만 알아다오. 저는 편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죠. 그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준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눈빛은 흐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서연이냐? 네, 저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이 집안을 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집안을 망가뜨린 건 나였구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잘못에 갇혀버린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 들었어요. 그저 저희 부부가 진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살아만 주세요. 민준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저 밥 한 끼, 온 가족이 모여서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밥 한 끼가 먹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흰죽과 작은 생선조림뿐이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인생은 결코 사람을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민준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을 뿐이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영 씨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로 저를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가, 나는 벌을 받았다. 남편을 잃고 아들의 신뢰도 잃었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부디 내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렴. 저는 한때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깡마르고 눈 밑은 퀭했죠. 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훈이는 제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거짓과 두려움이 섞이지 않은 진짜 온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당 한 구석의 낡은 감귤나무를 다시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삽으로 땅을 한 삽 한 삽 팠습니다. 눈물과 땀이 뒤섞였죠. 지훈이는 옆에서 어린 묘목을 심었습니다.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다시 심고 싶어요.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 열리는 오렌지 주스는 진짜 오렌지 맛만 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이 오렌지 나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은 더 이상 쓰지 않았고 평온의 향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약 냄새가 사라졌네요. 지훈이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에서는 석양이 오렌지 묘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뒤늦은 약속처럼 온갖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사람은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가을 어느 아침 이슬방울이 어린 오렌지 잎사귀에 맺혀 있을 때 저는 마당의 작은 정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심었던 오렌지 나무는 어느새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하얀 꽃봉오리가 드문드문 보였죠. 저는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갖 폭풍우가 지나고 마침내 우리는 평온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았죠. 매일 저녁이면 그는 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숨막히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 오렌지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 그래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극복해낸 것들이 생각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운명처럼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민준 씨의 낡은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고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네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집 등기 관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민준 씨가 아닌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서연아, 옛날에 내 아버지는 나를 속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 내가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실패하고는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나중에 진실을 알고 사과하러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셈치라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나는 그 사실을 숨기고 수십 년간 증오심을 키우며 내 며느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제 이 집문서를 남긴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빼앗았던 명예에 대한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글자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를 접을 수도 없었죠.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과 굴욕이 결국 고인이 남긴 하나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지훈이가 놀라서 물었죠. 왜 그래, 여보? 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충격으로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평생 사람을 잘못 원망하고 그럼 장인어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거구나.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과거를 잊을 수 없는지. 이건 단순히 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문제예요. 한 번 거짓으로 묻힌 신뢰는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장인어른께 가서 향이라도 피워야겠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려야지. 이 진실을 또다시 묻어둘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과 따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린 사람의 아들입니다. 남은 인생 오직 진실되게 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우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죽은 사람은 원망이 없다. 산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알면 되는 게지.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네 장인어른도 저 위에서 마음이 편하실 게다.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혀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조용히 민준 씨의 제사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는 향 3개를 피우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서연이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에 제가 흩날리는 것이 마치 고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그 집의 명의를 저와 어머니의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오렌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지훈이가 마당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높은 가지에 잎사귀들 사이로 작고 노란 오렌지 하나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죠. 열매가 열렸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았구나. 지훈이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바람에 흔들리고 잎이 떨어져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모든 것을 잊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오렌지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공평하다는 것을, 고통을 견뎌낼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평온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늦겨울 어느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마당의 오렌지 잎사귀를 비추었습니다. 그해 온갖 비바람을 견뎌낸 오렌지 나무는 마침내 노란 열매를 가득 맺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오렌지 향기가 정원 가득 퍼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사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평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열매를 하나하나 따서 깨끗하게 닦아 바구니에 담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당신에게 오렌지 주스를 타주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쓴맛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정신 차리고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저를 두렵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던 익숙한 손이었지만 오늘은 유일하게 저를 안심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이 많아, 서연아.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홀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에 빚을 졌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조종하도록 너무 오래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을 뿐이에요. 저는 그와 함께 오렌지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화영 씨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은 더 작아졌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당황하며 일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왔구나. 이 집 오렌지 나무에 열매가 열린 건 정말 오랜만이네. 옛날에 내 아버지가 참 좋아했는데. 지훈이는 바구니를 식탁에 놓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 오렌지 하나하나에 아직 살아계세요, 어머니. 그녀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열매 하나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지은 죄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평온하게 서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기회는 있다는 걸 믿게 되는구나. 저는 눈앞에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제 삶을 지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처럼 떨며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 모든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즐겁게 사셔서 저 위에 계신 아버님 마음도 편안해지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제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민준 씨의 제사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인자한 미소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한때는 두려움에 떨게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하나의 오해와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지요. 향을 꽂은 후 저는 제사상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올렸습니다. 꿀도 설탕도 넣지 않은 순수한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다시 마셔요. 이번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오렌지 향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온화하고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죠. 이제 정말 끝난 거네. 그렇지? 저는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의 기억으로요. 우리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무잎에 맺힌 오렌지, 물방울 위로 떨어지는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오렌지 나무가 우리 집의 인연인가 보다. 쓴맛에서 단 열매를 맺게 했으니 사람도 그런 게지. 고통을 겪어봐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법이야.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을 지나보지 않고서야 어찌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평온한 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저녁이 내리고 노란 햇살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오렌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향긋한 냄새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오렌지가 모진 바람을 겪어야 단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충분히 아파봐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겠죠. 지훈이는 제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쓴맛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자 오렌지 꽃이 몇 개가 떨어져 제 손등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모든 잘못과 오해, 모든 상처가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그저 고개 숙일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다시 심어지면 아무리 늦어도 결국 꽃은 피어납니다. 저는 지훈이와 어머니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이제 평온함만 남았네요. 화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쥐고 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진짜 오렌지 주스만 타줄게. 약도 거짓도 없이 오직 믿음의 단맛만 있을 거야.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여정이 마침내 저를 있어야 할 곳, 진실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요.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오렌지들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말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인생이 아무리 쓰디써도 서로를 믿는 한 여전히 달콤할 수 있구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의미 있으며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